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주제는 교재 57페이지 경기 변동부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부동산의 경기 변동. 이걸 먼저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 대해서 볼 겁니다.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개념 그리고 시장의 개념 및 그 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수요 공급에 관한 얘기가 나오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수요 공급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수요 공급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다섯 번째는 지대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여섯 번째는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대해서 할 겁니다. 할 건 많은데 지난번보다 더 부담이 적습니다. 보통 강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이렇습니다. 1월 달에 가면 기본 이론이라는 걸 해요. 기본서로 하는. 3월 달에 가면 심화 이론이라는 걸 해요. 그런데 공부를 시작하다 보면 좀 늦게 시작하는 분들이 계세요. 1월에 시작하신 분들, 3월에 시작하시는 분들. 이제 오시면 가급적 기초 강의는 꼭 들으십시오. 이게 배경 정리를 하고 배경 지식을 쌓는 거니까 꼭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수요 공급 뭐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그것에 기초가 되는 거 딱 일부만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5강, 6강, 7강, 8강을 들으세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기초 강의 5강, 6강, 7강, 8강이 지난주에 한 거예요. 그 5강, 6강, 7강, 8강에는 수요 공급 균형, 탄력성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한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면 한 번에 딱 정리가 돼서 좋긴 한데 이게 처음 듣는 분들은 이제 새로운 주제들이니까 부담스러운 주제들로 다가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도 좋은데 어쨌거나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그 중에서 지난주에 또 했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복습이 돼요. 수요 공급 균형 부분이 복습이 되고요. 그리고 탄력성 부분은 다음 주에 부동산 정책론 할 때 또 필요해요. 그럼 또 설명을 해요.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반복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내용 설명을 듣고 혹 인강이라도 한 번이라도 들으셨다면 오늘 들을 때 이 부분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부담 정도가 없어요. 오, 지난주는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이번에는 너무 편하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반복해 가는 거예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오늘 경기 변동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교재 57쪽입니다. 57쪽. 제일 먼저 부동산의 경기 변동. 이라는 거죠. 1년 강의를 하다 보니까 계획을 자꾸 세워야 돼요. 1월이 오는 분도 생각하면서 지금 강의를 해야 되고 3월에 오는 분도 생각하면서 강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 와서 막 계속 질문해요. 강의는 많이 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11월부터 하는 분하고 똑같은 방법이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좀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좀 힘내세요 하는 의미로. 자, 부동산의 경기 변동과 관련해서 제일 첫 번째 경기 라는 말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경기의 개념. 그 다음에 경기의 개념과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게 그러면 경기 변동이라는 건 뭐냐? 경기 변동은 뭐냐? 그래서 경기와 경기 변동 이렇게. 여러분 경기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경기란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을 말한다. 경기는 한마디로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이에요. 그럼 경기가 좋다는 말은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이 활발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경기가 나쁘단 말은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이 침체되어 있다. 경기가 변동한다는 말은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이 활발했다가 침체됐다가를 반복한다. 그게 경기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은 싸잡아서 거래활동이거든요. 그러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건 경기가 좋은 거예요. 거래가 침체되는 것, 이건 경기가 안 좋은 거고. 단지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간다, 이럴 때 경기가 좋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투기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건축비가 상승해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경기가 좋다라고 한다면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이 활발하다 이렇게 말해야 경기가 좋다.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럼 부동산과 관련된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이 활발한 것, 이게 경기가 좋은 것. 부동산과 관련된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이 침체되어 있는 것, 이건 경기가 안 좋은 것. 그래서 경기가 변동한다는 말은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이 활발했다가 침체됐다가를 반복한다. 그럼 부동산의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처럼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동산의 경기 변동이 되는 거예요. 일반 경기와 똑같이. 그래서 경기와 경기 변동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통 경기 변동과 관련해서 그것의 종류를 말해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경기 변동의 종류 네 가지. 첫 번째, 순환 변동. 순환적 변동이라고도 하고 순환 변동.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말해 보실래요? 첫 번째 뭐냐면 순환 변동.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총 경기 변동을 구분할 때 순환 변동과 함께 네 가지로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기 변동을 이야기하면 순환 변동, 첫 번째 순환 변동, 첫 번째 순환 변동, 첫 번째 순환 변동, 첫 번째 순환 변동, 순환 변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렇죠, 순환 변동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 변동이란 걸 모르고 나머지를 아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부연 없이 경기 변동은 다 순환 변동을 가리켜요. 밤낮의 순환처럼, 사계절의 순환처럼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경기 변동, 그런 걸 순환 변동이라고 말해요. 아무런 부연 없이라는 말은 다른 거기에 첨가 없이 그냥 부동산 경기 변동 이렇게 말하면 그냥 순환 변동이에요. 그런데 다른 경기 변동, 제가 다른 경기 변동 예를 들어 말한다면 추세 변동이니 계절 변동이니 불규칙적 경기 변동이니 하는 것들은 꼭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연 없이 경기 변동이란 주로 무엇을 가리키는고 하면 순환 변동을 가리키는 거다는 겁니다. 적자를 붙여도 되고요. 순환적 변동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 순환 변동과 함께 나머지 있는데 기초과정에서 나머지 세 개 사실상 그 정도까지 모르셔도 순환 변동의 의미는 좀 알고 계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경기 변동의 이야기할 때 순환 변동은 뭐냐?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 것. 그러면 제가 순환 변동을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기로 해요. 자, 경기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경기가 변동하는 건 전부 다 순환 변동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순환 변동을 그림으로 그리기 위하여 좀 더 여기가 평균 정도, 평균 경기 수준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가장 꼭대기인 점, 가장 꼭대기인 점, 정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바닥인 점을 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정점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 정점까지를, 여기까지를 반복됩니다. 뭐라고 말할 거냐면 주기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같은 게 반복되는 예를 뭐라고 한다고요? 주기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점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 저점까지 해도 됩니다. 심지어 여기서부터 잡아도 됩니다.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게 한 주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가장 꼭대기인 점을 뭐라고 그랬죠? 정점이라고 했고, 가장 바닥인 점을 뭐라고 그랬죠? 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점과 저점의 사이를 뭐라고 한다? 네, 여러분 진폭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폭입니다. 그래서 주기와 진폭을 따라서 경기를 구분한다, 이 말입니다. 경기는 좋았다 나빴다 해요. 좋아지고 있죠,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나빠지고 있죠. 나빠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죠.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경기가 변동합니다. 그런데 요게 일반 경기도 이러하고 부동산 경기도 이러합니다. 일반 경기도 이러하고 부동산 경기도 이러한데 사실은 기본서 같은 걸 보시면 부동산 경기는 이런 그림을 잘 안 그립니다. 왜 이런 그림을 잘 안 그리냐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이 순환의 국면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불규칙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그림을 잘 그리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학습 목적으로 이런 그림을 그려서 내용을 이해하면 훨씬 더 잘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서지만 교재에다가 59페이지에 그런 내용을 그려놨습니다. 있죠? 자, 그 그림입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순환 변동을 우리는 이야기한다 그랬죠? 이거? 그랬을 때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 중에서 어느 게 주기가 기냐면 부동산 경기가 주기가 길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기다 굳이 쓰진 않을게요. 일반 경기는 보통 8에서 10년입니다. 주기가. 부동산 경기는 17에서 18년 정도 됩니다. 2배가량이 길어요. 그 다음에 진폭도 부동산 경기가 더 진폭이 큽니다. 일반 경기보다. 우리 속담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게 부동산 경기에 그대로 잘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 주기가 길고 진폭은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암묵적으로 전부 다 무슨 변동을 가리키는 거라고요? 순환 변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초 강좌 때 이렇게 계속 순환 변동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우리가 공부를 좀 더 하면 추세 변동에서는 달라요. 추세 변동은 순환 변동과 다른 거예요. 그럼 추세 변동이라는 게 있는데 추세 변동이라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짧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아까 거하고 다른 거죠. 근데 이 둘을 구분 못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나요? 아까는 얘가 길대더니 왜 이제는 또 부동산 경기가 짧다고 하나요?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 걸 파악을 잘해야 돼. 그런 걸 눈치착 채고 파악을 잘하는 분이 점수가 잘 나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시험 준비를 하는 거니까. 다시 돌아와서 얘는 무슨 변동이라고요? 순환 변동을 강조하는 거다. 아무런 부연 없으면 순환 변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합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공인중개사는 인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진짜 인맥을 쌓고 싶다면 에듀일에서 시작하세요. 일반 경기에서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호경기라고 해요. 얘를 후퇴기라고 해요. 여기를 불경기라고 해요. 다시 회복기예요. 호경기예요. 이게 일반 경기의 표시거든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일반 경기 부분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부동산 경기 변동이 시험 범위예요. 그럼 일반 경기를 왜 배우느냐? 부동산 경기를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또한 비교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동산 경기 변동이니까 일반 경기의 호경기라고 그랬죠? 그거를 부동산 경기에서는 상향시장이라고 해요. 뭐라고 하냐고요? 상향시장. 일반 경기의 호경기를 상향시장. 그러면 여기는 무슨 시장? 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꼭 하향시장 같거든. 아니고 일반 경기에서 후퇴기거든요. 부동산 경기에서는 후퇴시장이라고 해요. 후퇴시장. 여기는 하향시장. 일반 경기의 불경기가 부동산 경기에서 하향시장. 하향시장. 여기는 회복시장입니다. 회복시장. 일반 경기에서도 회복기. 부동산 경기에서는 회복시장. 여기는 다시 상향시장. 이렇게 돼요. 상향시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각각의 국면을 시장이라고 부동산 경기에서는 부른다. 그런데 일반 경기에는 없으나 부동산 경기에만 있는 특유의 시장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안정시장이란 부동산 경기에만 있는 특유의 시장이에요. 일반 경기는 없어요. 그럼 안정시장이 뭔데요? 안정시장이란 부동산의 가격이 안정되어 있거나 가벼운 상승을 지속하는 유형의 시장. 부동산의 가격이 안정되어 있거나 가벼운 상승을 하는
유형의 시장. 그게 바로 안정시장입니다. 그런데 안정시장은 상향시장 다음에 나올 수 있어요. 후퇴시장 다음에 안정시장 나올 수 있어요. 하향시장 다음에 나올 수 있어요. 회복시장 다음에 나올 수 있어요. 어느 국면이든 간에 그 각각의 시장에서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격이 안정 단계로 접어들고 시장이 안정시장이 오게 되면 어느 시장 다음에도 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정시장은 모든 부동산 시장에 존재할 수 있어요. 말뜻 이해가 되셨나요? 네, 따라서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다. 얘는 경기 변동을 따라 구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경기와 무관하지 않고 밀접히 관련이 있다. 어느 시장 다음에도 안정시장이란 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경기의 국면을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데 경기 변동의 특징을 말해보면 순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순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경기하고 비교할 때 그 주기가 아까 길고 진폭이 크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착공에서부터 완공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 더 순환의 국면이 빠르다 느리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를 나중에 유식하게 타성기간이라고 배울 건데 여하튼 부동산은 착공해서 완공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일반 경기에 비해 뒤지는 경향이 있더라.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거 여러분 부동산 경기의 특징 기본적인 내용들만 먼저 알아두십시오. 참고로 부동산 경기하고 이제 자주 비교하는 게 뭐냐면 일반 경기예요. 주식 경기를 이야기할 때도 일반 경기하고 비교해요. 그럴 때 일반 경기보다 앞서 노냐 뒤지느냐 앞서가는 걸 이렇게 말해요. 전순환 혹은 선행이라 해요. 뒤지는 걸 후순환 혹은 후행이라 그래요. 그리고 같이 가는 걸 동시순환 반대로 가는 걸 역순환. 자, 용어 하겠습니다. 앞서가는 거 전순환, 뒤지는 거 후순환, 함께 가는 거 동시순환, 반대로 가는 거 역순환. 오, 잘하십니다. 그렇게 내용의 뜻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주식 같은 경우는 뭘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정보는 가장 빨리 반영되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경기에 비해 앞설까 뒤질까 앞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착공해서 완공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 일반 경기에 비해 앞설까 뒤질까 뒤지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이해하시면 쉬워져요. 따라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식 경기는 전순환한다.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한다 그래요. 뭐하고 비교한다 그랬죠? 일반 경기하고 아무런 부연 없어도 일반 경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경기하고 비교할 때 주식 경기는 전순환한다.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한다. 자,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글자로 아직 보지 말라고요. 글자로 익히려고 먼저 하지 마세요. 내용을 듣는 걸로 먼저 이해를 하세요. 그게 된 다음에 글자를 읽으시라고요. 그 글자 읽는 단계는 1월부터 하시라고요. 지금은 많이 들어두는 게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초서를 읽고 나중에 가서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하시면 실력이 늦는 정도가 달라요. 아이들 말 배우는 순서 똑같아요. 처음에는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엔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건 암기도 하셔야 돼요. 요 순서지. 일단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읽고 그 다음에 들으면 막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들은 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들어서 먼저 뭔 뭔지 알겠다 대충 이렇게 감을 잡으세요. 그 다음에 그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제 강의를 설명과 함께 잘 책도 읽으세요. 읽어보니까 요거는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적으세요. 아니면 체킹을 해놓으세요. 자료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필요한 것들은 따로 뽑아서 암기하세요. 그 순서예요. 그러니까 암기가 늦으면 5월 정도까지 미뤄줄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빠른 분은 3월부터 암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그 이전에 하는 거는 곤란해요. 주가라고 외웠는데 11월 달에 하나도 안 중요하대. 그러면 AC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외우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보면 순환변동 이런 건 외우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근데 그거를 막 지금 순환변동 외울 필요가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경기변동의 의미를 잘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동산의 경기변동의 특징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많아요. 일반 경기하고 비교할 때. 그러나 아직 우리가 부동산의 특성 같은 게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우리 교재의 58페이지에 있는 1번부터 7번까지를 싹 다 이해하려고 하면 어렵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
부동산은 제가 아까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착공해서 완공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될 때도 빠르게 회복되겠어요? 느리게 회복되겠어요? 경기 회복은 느려요. 그런데 경기가 회복이 느린데 완성된 부동산이 시장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요게 시장에서 잘 매매나 임대가 되지 않으면 바로 침체로 연결돼요. 그래서 후퇴는 빠르게 진행돼요. 회복은 느리다. 후퇴는 빠르게 진행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서서히 회복돼요. 빠르게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회복에 있어서 천천히 회복이 되면서 사람들이 감지가 좀 더 빨리 되는 분들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있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고 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경기 침체로 연결돼요.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어떤 것들에 의해서. 후퇴는 빠르게 진행돼요. 따라서 경기 변동의 기본적인 특징,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최소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정도, 경기와 관련해서는 그 정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약간만 제가 부연 설명할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이 국면과 이 국면을 두 개를 나눠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요, 나빠지고 있는 국면이요? 나빠지고 있는 국면을 이렇게 말해요. 수축 국면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는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이죠. 이런 걸 확장 국면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냥 봐도 알겠지만 수축 국면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고 있고 가격도 하락해요. 저 빨간색을 여러분 가격처럼 봐도 돼요. 그리고 확장 국면은 경기가 좋아지면서 가격도 올라가요.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답해봐요. 부동산을 사는 쪽을 매수인, 파는 쪽을 매도인,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매수인, 매도인, 간혹가다 부동산학에서는 매수인, 매도인이 원래 법률 용어인데 매수자, 매도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수인, 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법률 용어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죠. 그러면 어느 쪽에서 거래를 미루려 할까? 매수인일까, 매도인일까? 가격이 떨어질 때는 매수인은 더 있다 사겠다 그러죠. 매도인은 큰일 났네, 빨리 팔아야지 라고 하겠죠. 그래서 매수인은 거래를 미루려 하고 매도인은 거래를 앞당기려 할 것이다. 맞아요? 여기는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그럼 부동산 가격이 점차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인은 마음이 급해지겠죠. 매수인은 거래를 앞당기려 하고 매도인은 느긋해지겠죠. 그러니 더 있다 팔겠다고 매도인은 거래를 미루려 하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두 사람의 경우를 조정해서 거래를 성립시키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마케팅을 할 때 주안점을 거래를 앞당기려 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될까? 거래를 미루려 하는 사람에게 두어야 할까? 거래 성립을 위해서는 미루려 하는 사람을 중시 여겨야지. 이해 가셨습니까? 미루려 하는 쪽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앞당기려 하는 사람은 그냥 더 거래를 하겠대. 그러니까 당연히 공인중개사는 거래 성립을 위하여 마케팅의 주안점을 어디다 두어야 되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시장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매수인일까? 매도인일까? 그렇죠. 매수자 주도 시장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국면에서는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시장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매도인. 따라서 매도자 주도 시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앞으로 매수자 주도 시장이란 주로 여기를 말하고요. 앞으로 매도자 주도 시장이란 주로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매수자 주도 시장에서는 마케팅의 주안점을 매수인에게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인 중시 현상. 매도자 주도 시장에서는 마케팅의 주안점을 매도인에게 줘야 됩니다. 따라서 매도인 중시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적어둘 필요가 없다니까요. 제 말을 못 믿으시는데 노트 정리를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를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안다니까요. 왜 제 말을 못 믿지? 지나고 나서 기초과정에서는 이해를 이렇게 폭을 넓혀주세요. 이해를 한다는 것은 머릿속에 그걸 이해와 함께 다 담아두면 좋지만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노력을 하지 마시라고요. 부질없는 짓이에요. 머리도 안 좋으면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한 번 듣고 다 이해하고 한 번 절대 잊어먹지 않는다니까.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잘 이해도 안 되잖아. 들으면. 한 번 들으면 이해 잘 안 돼요.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이러지. 그리고 기억도 들으면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또 보고 해야 돼. 그렇죠?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야.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정상. 그리고
특별하게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따로 취급하면 돼요. 진짜로. 우리가 이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다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정상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수축 국면과 확장 국면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수축 국면에서는 뭐가 있고 확장 국면에서는 뭐가 있다 쭉 나열되겠죠. 그건 이해가 되면서 저절로 착착착 정리하면 다 끄덕여. 어려운 게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그건 공부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해버릴 거야. 어서 말만 해. 다 적어버릴 테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설명도 안 듣고 막 적기만 하고 막 그렇게 하시지 마요. 별거 아니네. 이러면 돼. 그렇다고 또 다음에 물어보면 아니하면 또 알지도 않아. 그렇지만 또 그냥 보면 이해가 되고 또 자연스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변동의 기본적인 원리를 아시면 된다 그 말이죠. 자,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현 시장이 여기래. 여기가 현 시장이래. 근데 이제 거래가 됐던 게 있을 거라고요. 이것과 똑같은 부동산이 거래가 됐던 사례가 있을 거라고. 그럼 거래가 됐던 사례는 아무래도 여기서 거래가 됐겠지.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보았을 때 현재보다 높을까 낮을까? 높겠지. 그러니까 지금 볼 때 그 가격은 지금의 가격을 기준으로 미추볼 때 또는 지금의 부동산을 비루어 볼 때 이때 거래가 됐던 거는 상한선이다. 지금은 그거보다는 낮을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제 말 뜻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만약에 현 시장이 여기래. 근데 거래가 된 사례가 여기서 거래가 된 거래. 그럼 지금 봤을 때 과거의 사례는 지금보다 높았을까 낮았을까? 낮았을 거다. 그러니 과거의 사례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지금 부동산을 평가할 때 과거의 사례를 기준으로 볼 때 걔는 하한선으로 봐야 된다. 지금 가격은 그거보다는 무조건 높을 거다. 이렇게 판단해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조금 이해됩니까? 그럼 돼요. 헷갈린다. 그러지 말고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 때 이전 거는 지금보다 높았으니까 걔는 무조건 상한선으로 잡아서 지금 가격을 평가할 때는 걔보다는 낮을 거다. 가격이 올라가는 입장에서 이전의 거래 사례는 지금보다 낮았을 테니까 지금 볼 때 걔는 하한선이 된다. 감 잡으셨죠? 고까지만. 기초에서는 고까지만. 현 시장이 요거하고 요거일 때는 이제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나 원리를 깨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금리 얘기는 아직 안 했으니까 금리 얘기는 제가 안 합니다. 딱딱 정해져 있어요. 시장의 주도권 누구한테 있는지, 마케팅의 주안점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사례 가격은 어떤지, 금리는 어떤지 시험에 나오는 얘기 척척척척 우리가 앞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공부가 하는 순서가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부동산 경기 변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말이죠. 사실 학자마다 경기 변동에 주장하는 게 좀씩 달라요. A라는 학자 주장하는 게 다르고 B라는 학자 주장하는 게 다르거든요. C라는 학자 주장하는 게 다르고. 그러면 학자들의 주장들이 다 일리가 있고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부 다른 걸 공인중개사 시험에 낼 수 있게 없게? 없어요. 그럼 어떤 걸 내야 되냐면 A 학자도 맞아, B 학자도 맞아, C 학자도 맞아라고 모두 동의하는 걸 내야 되죠. 그 간출이면 몇 개 없어요. 낼 게. 그러니까 모두 동의하는 공통된 이론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다. A 학자가 주장하나 B 학자나 C 학자가 거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건 낼 수 없다. 말뜻 이해가 되시나요? 우린 객관식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대체로 정해져 있더라. 우리는 그걸 학습을 할 거고 답을 잘 찍어내는 요령들을 익혀가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만큼. 그 다음 뭘 할 건데요? 두 번째 주제가 시장에 대해서 할 거예요. 시장입니다. 시장. 시장에 대해서 할 건데 우리 교재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있느냐 쭉 넘어갈 겁니다. 제가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도 의도적으로 안 한 것이니 여러분 뭐 장기적 변동, 뭐 계절 변동 또는 뭐 불규칙적 변동 그런 거 갖고 애쓰지 마시고 지금까지 한 것만 잘 봐주세요. 우리 교재 이제 넘어가세요. 제가 건너뛰는 것들은 과감하게 건너뛰세요. 다루지 않은 거 가지고 붙잡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61쪽으로 건너갈게요. 61쪽으로 건너가시면 이제 시장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 시장의 개념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시장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수요와 공급이 나타나서 가격과 수량이 정해지는 곳. 다시요. 수요와 공급이 나타나서 가격과 수량이 정해지는 곳. 그게 시장입니다. 시장을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수요와 공급이 나타나서 가격과 수량이 정해지는 곳.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우리는 어디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좌표축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하기를 X축에 뭘 쓴다고 그랬어요? 수량을 쓴다고 했어요. Y축에는 뭘 쓴다고 그랬어요? 가격을 쓴다고 했어요. 그러는 연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가격 결정 원리를 만든 사람이 알프레드 마샬이란 사람인데, 마샬이란 사람이 가격 결정 원리를 만들 때 수량을 독립변수로, 가격을 종속변수로, 수량을 원인으로, 가격을 결과로, 수량을 자극으로, 가격을 반응으로 놓고 처음 설명했고, 그때부터 경제학의 관례가 돼서 우리는 그러한 관행을 쫓아 가격을 무조건 여기다 쓰고 수량을 무조건 여기다 써서 그림을 그린다. 수요 곡선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우하향 곡선이며 공급 곡선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우상향 곡선이다라고 했습니다. 디맨드 커브, 얘는 수요 곡선, 얘는 공급 곡선, 서플라이 커브. 그런데 시장이므로 이게 시장 수요, 시장 공급인 겁니다. 그럴 때 시장 수요, 시장 공급, 시장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뭐 하는 점? 교차하는 점. 이게 교차하는 점. 여기가 균형점이며 균형점에서 가격이 정해지고 양이 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정해진 이 가격을 뭐라고 말하냐면 균형 가격, 먼저 균형 가격, 균형점에서 정해졌으므로 균형 가격인데요. 이 그림이 시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도 말하냐면 시장 가격이라고도 말하며, 부르는 말이 세 가지인데 균형 가격, 시장 가격, 시장 균형 가격 등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의 양을 균형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 균형량 그런 말 안 쓰고 그냥 균형량 그럽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시장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나타나서 가격과 수량이 정해지는 곳이 시장이라면 이 시장에 대한 형태를 이야기를 해봅시다. 시장의 형태 또는 종류, 시장을 구분하는 분류입니다. 우선 먼저 시장의 형태 내지는 시장의 종류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과정에서 완전 경쟁 시장이 뭐고 불완전 경쟁 시장이 뭔지를 조목조목 다 얘기해버리면 기초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초과정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이란 게 있더라, 불완전 경쟁 시장이란 게 있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우리 현실의 대부분의 시장은 다 불완전 경쟁입니다. 그럼 불완전 경쟁의 경우도 가볍게 얘기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담배 같은 경우는 담배 있죠? 담배 어디서 공급해요? 우리나라에서? 담배 인상공사는 좀 그 말은 옛날 말이고 지금은 뭐라고 해요? KTNG에서 공급하죠. 그래요. 그러면 KTNG라고 하는 회사에서 공급을 하는데 걔가 하나밖에 없죠. 담배 공급하는 회사가.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독점이라고 그래요. 독점. 하나밖에 없어, 공급자가. 그런데 여러분 TV, 우리나라 제품 TV 어디서 공급해요? TV 파는 회사 말해봐요. 삼성전자, LG전자. 뭐라고요? 그러니까 TV 파는 회사 말해보라고. 메이저 업체 말하는 거예요. 전자제품. TV 말고 그러면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걸 파는 회사를 말해보라고. 자, 그럼 냉장고로 가. 삼성전자, LG전자. 세탁기로 가. 삼성전자, LG전자.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과점이라 그래요. 기업의 수가 둘 이상 소수인데 그들에 의해 시장을 다잡고 있는 걸 과점. 아까 공급자가 하나밖에 없는 걸 독점. 지금 말한 건 과점. 합쳐서 독과점. 그런데 여러분 사시는 동이 있죠. 동입니까? 여러분 사시는 데가 면입니까? 동이죠. 동. 그러면 그 동에 미용실이 몇 개야? 많죠.
여러분 사시는 동에 미용실이 10만 개야? 그렇지 않죠. 많다고 그래서 그만큼 많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열 몇 개 이렇게 있죠. 열 몇 개. 진짜 많으면 20 몇 개. 동. 아 있잖아요. 무슨 동 있잖아. 그러면 여기가 무슨 동이에요 지금? 역삼동. 그러면 우리 강남 학원이 역삼동에 속해 있으면 역삼동 뒤지면 미용실 찾아가면 열 몇 개, 20 몇 개 이렇게 있지. 이 10만 개, 20만 개 있지는 않죠. 그렇게 꽤 많아. 그러나 무진장 많은 건 아닌 그런 걸 독점적 경쟁이라고 그래요. 독점의 성격과 완전 경쟁의 성격.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걸 적으신 분은 싹 다 지우십시오. 시험에 안 나와. 절대. 제가 자신 있게 말해요. 공급자가 하나인 독점이나 둘 이상 소수인 과점이나 이렇게 꽤 많지만 시장의 지배력 있는 독점적 경쟁이나 이런 걸 싸잡아서 불안정 경쟁이라 그래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이들의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 말뜻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뭐냐? 그럼 불안정 경쟁 시장 이렇게 이해 가셨어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대부분 현실의 시장들은 다 불안정 경쟁이에요. 그럼 완전 경쟁은 뭐냐? 이론적 시장이에요.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시장. 이해 가십니까? 경쟁이 완전한 시장. 정보도 다 공개되어 있는 시장.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더 하면서 점점점 많이 배우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하고 분석할 때 완전 경쟁을 가정하여 분석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게 시장이라고 그랬죠. 이 그림도 완전 경쟁을 가정한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왜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이라 하면서 완전 경쟁을 가정하느냐? 완전 경쟁을 가정하여 분석할 때 더 많은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완전 경쟁을 공부함으로써 불완전 경쟁의 문제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경쟁을 가정하여 분석해요. 그러면 시험지에서 시장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완전 경쟁을 내 마음대로 가정하면 됩니까? 절대 아니에요. 시험지 뒤에 문장 뒤에 괄호 열고 조건에 단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한다.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한 시장 부동산 시장은 현실의 불완전한 부동산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시험지에 부동산 시장 어쩌고저쩌고 나왔어요. 그런데 시험지 뒤에 조건에 완전 경쟁을 가정한단 말이 없으면 현실의 불완전한 부동산 시장을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말뜻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여 분석함,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가정한다.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만 우리는 완전 경쟁을 가정하여 분석하는 거다. 아셨죠? 따라서 완전 경쟁과 불완전 경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때는 완전 경쟁을 가정하여 분석할 때가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 또 시장을 구분할 때 구체적 시장과 추상적 시장으로 구분합니다. 구체적 시장과 추상적 시장. 구체적 시장, 추상적 시장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장소와 위치를 정할 수 있으면 구체적 시장, 장소와 위치를 정할 수 없으면 추상적 의미의 시장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 제가 우리 현실의 일반적인 시장들을 예를 들어 볼게요. 부동산이 아닌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요거는 구체적 시장 맞죠? 동대문 시장이 어디에 있고 남대문 시장이 어디 있는지 알죠? 경동시장, 구체적 시장이죠. 그런데 노동시장, 외환시장, 주식시장 이런 건 추상적 시장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 부동산으로 와서 강남구의 부동산 시장, 그게 추상적이라고? 강남구가 딱 정해져 있는데 강남구의 부동산 시장, 구체적 시장. 근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추상적 의미의 시장.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구체적 시장과 추상적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강남구가 자골이라면 조금씩 바뀌거나 위치가 이동하거나 그래요? 안 그렇죠? 강남구는 계속 강남구라고 딱 정해져 있죠. 만약에 행정구역을 바꾸지 않는 한 강남구는 10년 후나 심지어는 200년 후라도 계속 강남구는 그대로 있죠. 조금씩 위치가 이동하지 않습니다. 토지의 무슨 성? 부동성. 토지는 그 위치를 움직일 수 없다. 부동성.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인 동시에 구체적 시장이기도 하는데 이 구체적 시장으로 만드는 부동산의 특성은 무슨 성? 부동성. 부동산 시장은 구체적 시장입니다. 추상적 시장이기도 하지만 구체적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는 부동산의 특성 무슨 성? 부동성.
부동산의 특성은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계속해서 공부해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했던 내용들이 모여서 이제 기초과정 지나고 기본과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심화과정 3월달 딱 들어갈 때 이제 부동성과 관련된 연관된 내용 쫙 정리, 부증성과 관련된 내용 예정한 걸 딱 정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책이 보입니다. 그런데 3월달에 오신 분들은 딱 눈을 이렇게 선한 눈빛을 하면서 나 그거 몰라, 외국말 같아 이러면서 못 알아듣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뒤쪽에서 배울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책 앞쪽에 가면 안 배운 얘기들이 투성이로 쫙 기본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쪽에 있는 얘기 전체를 다 정리한 거니까. 부동성 밑에다가 또 부증성 밑에다가 영성성 밑에다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얘는 부동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뜻 이해가 되셨죠? 또 이렇습니다. 세 번째는 개별 시장, 그리고 순서 바꿔서 전체 시장을 먼저 할게요. 전체 시장, 또 부분 시장, 이런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설명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토지는 다 달라. 토지는 모두 다르다. 무슨 성? 개별성 때문에 토지는 모두 다르다. 그래서 토지 하나하나가 다 다르므로 하나하나가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이를 개별 시장이라 그래. 그런 개별 시장들이 전부 합해지면 전체 시장이 돼요. 이해 가십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개별 시장은 하나하나의 토지 시장을 개별 시장이라 그러고, 개별 시장들을 전부 다 합치면 무슨 시장이 된다고요? 전체 시장이 된다. 그런데 부분 시장이란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해. 개별 시장과 전체 시장, 부분 시장이 있었을 때 부분 시장이라는 게 중요한데, 얘는 개별 시장과 전체 시장의 중간의 형태의 시장으로서 시장을 나누는 거예요.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라고도 말하냐면 하위 시장이라고도 해요. 부분 시장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고요? 하위 시장이라고 한다고요. 서브마켓, 하위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나눌 거예요. 부동산 시장 이렇게요. 근데 이 부동산 시장을 좀 더 구분해서 토지 시장, 주택 시장 나눴어요. 그러면 주택 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하위 시장이죠. 부분 시장이에요. 주택 시장을 다시 세분할게요. 단독주택 시장, 아파트 시장. 아파트 시장은 주택 시장의 하위 시장이죠. 부분 시장이에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용도별로 시장을 제가 나눠볼게요.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공업용 부동산 시장. 이것도 부분 시장이에요. 용도별로 말고 지역별로 나눌게요. 강남구의 부동산 시장, 서초구의 부동산 시장, 송파구의 부동산 시장, 강남 3구라고 했을 때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지역별 부분 시장이에요. 말뜻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동산 시장을 지역별로 나눌 수 있는 것은 부동산의 무슨 성 때문일까? 부동성 때문입니다. 부동성 때문에 그 지역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다. A지역 부동산 시장, B지역 부동산 시장. A지역은 모자라, B지역은 남아. 남는 동네에서 모자란 동네로 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성 때문에? 따라서 A지역 부동산 시장, B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나눌 수 있는 까닭은 부동산의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의 무슨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 지역별 부분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공업용 부동산 시장,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건 부동산의 무슨 성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부동산에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용도별로 시장을 나눌 수 있어요. 이건 용도별 부분 시장.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부분 시장을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현실에서도 부동산 말고 현실에서도 이 부분 시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술의 전당에 갔어요. 예술의 전당에 음악회에 갔어요. 뮤지컬을 보러 갔어요. 오페라를 보러 갔어요. 무대가 여기예요. 그러면 좌석들이 무슨 석 그런 게 있죠. 자, 알고 계신 석 말해봐요. S석도 있고요. R석이 있고요. VIP석이 있고요. A석도 있고요. 또 B석 있다고? B, C, D? 또 여러분, S석하고 R석하고 어디가 더 이렇게 위석이야? 아, S석이 더 위에요? 아, 그래요? 이게 S가 뭐의 약자예요? 스페셜이에요? 그러면 R은?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거 잘 아는 분이 말하기를 R석이 더 위라고 그러던데요? S석보다? 근데 딴 학원에 갔더니
S가 더 위에요. 그 사람이 사기친 거라고 저한테 그러던데 아니 그런 분 아니고 그쪽에 종사하는 분인데 R석이 더 위라고 하던데 S석보다 아니야? 아니야? VIP가 더 위고요? 네, 제일 위에요. 근데 제일 위에 아니에요. VIP보다 더 위인 석이 있어요. VVIP석 그런 거 시시하게 말하지 말고 그거나 그거지 뭐. 그 VV 그런 거 VVV 이런 거 하지 마. 또 있대. 혹시 P석 있는 거 아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주차장이냐고 그러던데. 주차장? P석도 있대. 아니 프레지던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잘 보이는 석이 여기를 합시다. 여기 P석 하나. 예를 들면 그리고 그 다음 잘 보이는 석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VIP석. 그 다음에 이제 편의상 잘 모르니까 우리 R석이 더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석들이 주로 R석. 그 다음 더 뒤쪽에 있는 석이 S석. 그 다음에 저기 귀퉁이 안 보이는 석이 A석이랍시다. 여기 앉으면 여기에 사람이 올라왔다만 보이죠. 오 사람 있네.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티켓 줘서 온 건데 여기야. 그러면 보면 구분이 안 가는 거야. 뭘 갖고 와야 되냐면 이렇게 망원경이나 쌍안경 같은 거 갖고 와서 봐야 돼. 자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자리에 대해 금액이 다 다릅니다. 여기 예를 들어 편의상 그냥 5만 원 그럴게요. 여기 10만 원 그럴게요. 여기 20만 원 그럴게요. 여기 30만 원 그럴게요. 여기 50만 원 그럴게요. 이렇게 시장을 나눠 놓는 게 뭐라? 부분 시장이에요. 우리 현실에도 부분 시장이 되게 많아요. 좌석에 따라 시장이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차를 탔어요? KTX? 무슨 석이 있고 무슨 석이 있어요? 일반실, 특실이 있잖아요. 금액이 다르잖아요. 부분 시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특실이 비어 있다고 내가 일반실 티켓으로 앉아 있으면 검사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검사를 한다 친다면 뭐라고 해야 안 해요? 저 겪어봤거든요. 저리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 올라오면 비킬게 했더니 빨리 비키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실제로 좌석에 따라 다 금액이 다르단 말이죠. 그게 뭐야? 부분 시장이야 사실은. 우리 현실에 부분 시장이 있는데 부동산에 특히 부분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했냐면 지역별로 시장을 나눠 놓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역별로 시장을 나누는 걸 지역별 부분 시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용도별로 시장을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용도별 부분 시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동산에는 부분 시장이 발달되어 있는데 지역별 부분 시장, 용도별 부분 시장 등으로 발달되어 있다. 그런데 지역별 부분 시장과 관련이 있는 건 부동산의 무슨 성? 부동성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용도별 부분 시장과 관련이 있는 건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것에 배경이 되냐 하면요. 예를 들면 뒤에 가서 이제 투자론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투자론에서 여러분 투자를 할 때 어떤 투자 자산 또는 대상 하나에만 투자하는 걸 유식하게 뭐라고 그래요? 어디 하나에만 내 전 재산을 투자하는 걸 뭐라 그래요? 유식하게? 그렇죠. 몰빵이라 그래요. 유식하게. 몰빵. 참품이 있잖아. 몰빵. 그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학문적인 말이죠. 몰빵. 그런데 그거를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한쪽에 투자하는 걸 집중 투자 그렇게 말해요. 이제 평범한 말이고 집중 투자. 몰빵 이거는 좀 수준 있는 그런 말이고. 그래서 이제 몰빵을 하면 안 돼요. 몰빵하면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집중 투자는 위험하니까 어떻게 하면 나눠서 투자를 한다고 이렇게. A에도 투자하고 B에도 투자하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래? 그렇죠. 분산 투자. 이게 포트폴리오 이론의 핵심이라고. 근데 부동산은 포트폴리오 구성이 쉬운 면도 있고 어려운 면도 있다고요. 근데 쉬운 면이 뭐냐? 부동산에는 뭐가 발달되어 있냐면 부분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 부동산의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과 용도의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부분 시장이 발달되어 있어서 부분 시장별로 나누어 투자할 수 있다. 이해하셨어요? 그게 부동산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쉽게 하는 요인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부동산은 포트폴리오 구성이 쉬운 면도 있지만 어려운 면도 있어. 어떤 점이 어렵냐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2억을 들고 서울의 명동에 가갖고 투자하려고 하는데 땅도 좀 살려고 그러고요. 건물도 좀 살려고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한 평에 2억이야 임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가죠. 고가니까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렵죠. 이러면은 어렵지. 나중에 이제 투자론에 가면 그런 거 배워요. 근데 배우길 때 방금과 같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쉽게 만드는 요인이 부동산에 뭐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부분 시장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와 관련이 있는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성 용도의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부동성 때문에 무슨 부분 시장이 발달되어 있고 지역별 부분 시장이 발달되어 있고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별 부분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 이야기를 우리는 어디에서 한 거냐면 64페이지. 맨 위에 3개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왜 부분 시장이 중요하냐면 이렇습니다. 또 보세요. 부동산 개발론에 딱 갔어요. 그런데 갑돌이가 부동산 개발업자거든? 근데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에 개발 사업,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냐면 강남구 역삼동에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그래.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갑돌이가 관심 있는 건 부동산 시장 전체일까? 오피스텔 시장일까? 오피스텔 시장.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일까? 강남구의 부동산 시장일까? 강남구 부동산 시장. 구체적으로 무슨 동? 역삼동. 그러니까 언제나 부분 시장이야. 따라서 여러분 우리 부동산학에서의 주된 관심은 전체 시장이나 개별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거의 없어요. 따라서 등장했다면 거의 다 부분 시장이야. 부동산 개발론에서 나오는 시장이란 다 부분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거기서 혹시라도 이런 용어가 나왔다고 쳐. 전체적, 광역적, 거시적. 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전국을 말하는 뜻이 아니라 역삼동 전체, 역삼동 전체를 본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그런 의미지 언제나 우리의 분석의 대상, 초점은 부분 시장이다. 그래서 부분 시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구분을 해보았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뤄야 될 게 주제가 2번 여기까지 한 거예요. 하고 그러면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시장이니까 시장에 대해서 살피면서 수요, 공급, 균형, 지난 시간에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내용들을 복습을 하면서 시장의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가도록 해요. 우리 잠깐 쉬셨다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